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 영희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느꼈던 건 따뜻함이 아니라 이상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서늘함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그날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영희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8시 30분에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오늘은 용인에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벌써 와서 하루 일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박 과장이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현장 가기 전에 설계 변경 건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도면을 펼쳐 놓았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책상 위의 도면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바닥이 제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깜깜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차가운 형광등이 보였어요. 코끝에는 소독약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고 귀에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영희가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나, 왜 여기 있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서요. 박 과장님이 구급차 불러주셨어요. 영희가 물컵을 가져다가 빨대로 물을 먹여줬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아파? 응,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아?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영희라면 아이고 정말 놀랐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 원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김민수 씨,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좀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사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종양? 전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쾅!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췌장암? 말기?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에서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더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 원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47인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응급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졌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었을까?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와 처음 만난 건 2008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32살, 영희는 27살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예뻤어요. 키가 160 정도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웃을 때 보조개가 매력적인 여자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처음 인사할 때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연애 기간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희는 제가 건설업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했어요. 와, 정말? 그럼 나중에 우리 집도 지어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예쁘고 큰 집 지어줄게. 그때는 그런 약속들이 달콤했어요. 2009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우리를 보고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했거든요. 신혼 초에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전용 70평 방미터짜리였는데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말 예쁘다. 고마워.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흐뭇하게 말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소박한 것들로도 만족해 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제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빌라 공사만 하던 게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났고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영희가 처음 이사 얘기를 꺼낸 건 그때였어요.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 그렇긴 하지만 당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나도 친구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친구들한테 부끄럽다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4년째에 영통구에서 가장 좋다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110평 방미터짜리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8억 원 정도 했어요. 와, 정말 넓다. 거실도 크고 방도 많고. 여보 정말 고마워. 새 집에서 영희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매일같이 인테리어 소품을 사오고 가구를 바꾸고 집 꾸미는데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보, 나도 차 좀 바꿨으면 좋겠어. 차? 지금 타는 소나타 좋잖아. 사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응,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좀. 아니, 나도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어. 영희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독일 수입차를 사줬는데 그것도 6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여보 최고야. 새 차를 받은 영희는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드라이브를 나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영희가 점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윗집 사모님 보니까 명품백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별로 비싸지 않은 걸로. 별로 비싸지 않다는 게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그래도 영희가 좋아하니까 사줬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끝이 아니었어요.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 영희의 쇼핑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를 봤는데 또 지난주에 목걸이 사줬잖아. 알아. 그런데 이건 정말 특별해.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래. 1캐럿 다이아 반지가 3천만 원이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업이 잘 될수록 영희의 소비도 늘어갔어요. 백화점 VIP 카드를 만들어서 매주 쇼핑을 나갔고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나 그렇게 많이 써?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껴 쓰는 편이야. 다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아파트 사는 사모님들 말이야. 저번에 박 사모님은 스위스 여행 가서 시계만 5천만 원어치 샀다던데. 영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결혼 10년쯤 됐을 때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영희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강남 아파트 하나 사면 어떨까?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싸잖아. 그렇지만 계속 오르고 있잖아. 투자 목적으로 하나 정도는. 결국 강남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요. 15억 원이었는데 대출을 끼고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여보, 제주도에 펜션 사업 어떨까? 요즘 진짜 잘 된다던데. 제주도는 너무 멀잖아. 관리도 어렵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희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항상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며 살고 싶었는데 영희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거든요.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야.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우리 또래 중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야. 평범하다는 게 나쁜 건가 싶었어요. 우리는 수원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먹으면서 사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니. 결혼 1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것도 영희는 다른 이유로 해석했어요. 아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보통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하는데 영희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영희를 사랑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좀 있긴 하지만 제 아내니까요. 그리고 영희도 나름대로는 저를 챙겨줬거든요. 아침마다 밥 해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요.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뭔가 서글퍼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겉만 화목한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희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석 달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의 태도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정성껏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 약 시간이야. 이거 먼저 먹고 저거는 식후에 먹어야 해. 영희가 약통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가져다 줬어요. 평소에는 제가 감기약 먹을 때도 알아서 먹으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해야지. 당신 지금 아픈데 뭘 하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영희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웃고 있긴 한데 눈은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마치 억지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동생 진우가 병문안을 왔어요. 진우는 저보다 4살 어린 변호사인데 평소에도 형인 저를 많이 챙겨주던 놈이에요. 형,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돼.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눈물 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진우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형이 유일한 가족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영희의 반응이었어요. 진우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영희는 옆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보통이라면 같이 울거나 아니면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진우 씨, 차 한 잔 끓여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집에 없는 게 많아서요. 영희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와 있는데 말이에요. 진우가 영희가 나간 후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형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형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너무 담담한 것 같아서 나보다도 더 안 울어. 진우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영희는 병원에서 처음 울었던 것 빼고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형, 혹시 형수님이 보험 같은 거 물어보진 않았지? 보험?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가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변호사라서 이런 일 당하면 보통 가족들이 먼저 챙기는 게 그런 거거든. 그날 밤 영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저녁을 준비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겉으로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야 하잖아. 일찍 자자. 응, 그럴게. 그런데 잠들기 전에 영희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죽여서 하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응, 지금 집에 있어. 병원에서는 석 달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응, 알았어. 내일 만날까?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다음날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영희가 또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은행 좀 다녀올게. 적금 만기된 게 있어서. 은행? 무슨 적금? 아, 예전에 넣어둔 거 있잖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놔두기 그래서. 그런데 영희가 나가고 1시간 후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메리츠 생명보험 담당자인데요. 혹시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문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보험금 청구? 저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험금 청구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문의를? 아, 그러시군요. 사실 어제 고객님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셔서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영희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고요? 혹시 정확히 뭘 물어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그런 거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제 보험금에 대해 알아봤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게 말이에요. 아, 그리고 혹시 피보험자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 미리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왜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물론 가족이니까 알아볼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왜 저에게는 말 안 하고 몰래 한 걸까요? 그날 오후에 영희가 돌아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영희야, 오늘 은행 다녀왔다며? 응, 적금 해지하고 왔어. 별로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래. 그런데 혹시 보험회사에 전화 같은 거 한 적 있어?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험회사? 왜? 아니, 아까 메리츠에서 전화 왔더라고. 우리 집에서 보험금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다면서. 아, 그거? 응, 내가 전화했어. 왜? 무슨 일로? 영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픈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본 거야. 나도 이런 일 처음이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이유라면 저에게 먼저 말하고 같이 알아봤을 텐데 왜 혼자서 몰래 한 걸까요? 그날 저녁 영희가 또 화장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보험금은 3억 정도 나와. 부동산까지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응, 알았어. 좀 더 기다려야겠어. 15억? 제 재산이 그 정도라는 걸 영희가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 영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는 것 같은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영희가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거실에 나왔을 때 급하게 화면을 꺼버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쇼핑몰 구경하고 있었어.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끄기 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쇼핑몰이 아니라 법무 관련 사이트 같았어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영희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보는 것도 위로하는 말들도 모든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영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져요. 영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말 같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영희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희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영희가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떤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당신은 푹 쉬고 있어. 영희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영희를 따라가 봤습니다. 영희가 간 곳은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손을 잡으면서 말이에요. 남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꽤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영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둘이 정말 친밀한 사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남자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영희는
남자의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남자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종이 뭉치 같은 거였어요. 남자가 그걸 받아서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서류 같았어요. 혹시 제 재산 목록이나 보험 서류는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의 말이에요. 영희가 집에 돌아온 건 2시간 후였어요. 다녀왔어. 친구가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 무슨 힘든 일인데? 아,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서 힘들다고 해. 그래서 위로해 주느라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영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평생 거짓말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가 잠들고 난 후에 영희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영희 생일이었는데 다행히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식아, 오늘 만나서 좋았어. 그 서류들 잘 봐줘. 영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응, 알겠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태식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에 부동산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돈이네. 우리 앞으로 걱정 없겠어? 맞아.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런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연기라니. 영희가 저를 돌보는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더 읽어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혹시 더 빨리 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기다리는 게 안전해. 알겠어. 그런데 정말 답답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여보, 은행 업무 보러 나갈게. 무슨 업무? 아, 적금 하나 더 만들려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다는 게 제가 죽고 나서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영희가 나간 사이에 집을 뒤져봤어요. 영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영희의 화장대 서랍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 재산 목록이 적힌 노트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까지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수원 아파트 마이너스 시가 12억, 강남 소형 아파트 마이너스 시가 3억 5천만 원, 예금 총액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 주식 마이너스 7천만 원, 생명보험금 마이너스 3억 원, 종합해서 약 16억 원, 16억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세 약 2억 원 진우에게 상해. 실제 상속받을 금액 약 14억 원. 진우 이름까지 적혀 있는 걸 보니 영희가 이미 상속세까지 계산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와 결혼 후 계획. 마이너스 제주도 펜션 사업 5억 원 투자.
마이너스 강남 대형 아파트 구입 8억 원. 마이너스 나머지는 예금으로 보관. 마이너스 태식이 회사 투자금 2억 원. 태식이라는 남자와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으면 바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는 영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진우가 전화를 했어요. 형, 지금 시간 있어? 잠깐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런데 형수님 관련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진우도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1시간 후 진우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발견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영희의 핸드폰 메시지, 재산 목록 노트, 모든 걸 말이에요. 진우는 그걸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형, 이게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본 거야. 영희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나쁜 년이 진짜. 형, 나도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수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 관련 상담 받으러 온 거 봤거든. 뭐라고? 내 동료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형수님이 며칠 전에 상속 절차나 상속세 같은 거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야. 그것도 형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서 말이야. 정말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영희는 제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진우야, 그 태식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신원조회 해볼게. 그날 저녁 진우가 전화했어요. 형, 큰일이야. 그 강태식이라는 놈 완전 사기꾼이야. 뭐라고? 사기죄로 2번이나 실형받았어. 그리고 지금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해.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놈이야. 영희가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둘이 합심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영희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영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잤던 사람이 지금은 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영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우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영희가 외출할 때마다 저도 몰래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그 강태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어요.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는 모텔까지 들어가는 것도 봤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희가 또 강태식을 만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조용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가까운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다행히 그들 바로 옆 테이블이 비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영희에게 뭔가 종이를 건네주면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죽고 난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세는 어떻게 절약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강태식이 영희에게 제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해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약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거나 그런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그런 방법들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강태식이 다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하니까 영희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진우에게 들려줬어요. 진우는 듣고 나서 완전히 화가 났더라고요. 형,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 녹음 파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비밀리에 재산 보호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예금을 진우 명의로 옮겼습니다. 영희 몰래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 만든 진우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원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 모두 진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물론 이건 명목상의 이전이었고 실제로는 제가 회복되면 다시 되돌릴 예정이었어요. 형, 이렇게 하면 형수님이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 그게 목적이야. 영희가 내 재산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주식도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꾼 후 진우 명의로 옮겼어요. 보험 수익자도 영희에서 진우로 변경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영희가 외출한 사이사이에 처리했어요. 한편으로는 영희와 강태식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진우가 아는 업체였는데 이틀 만에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식은 정말 악질 사기꾼이었어요.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여자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주로 돈 많은 중년 여성들을 노려서 접근한 후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희와 강태식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강태식이 의도적으로 영희에게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미리 조사하고 영희를 노린 거였어요. 사설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영희가 강태식과 함께 고급 호텔에 드나들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제 병원비로 써야 할 돈으로 바람난 남자와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설탐정이 마지막에 가져온 녹음 파일이었는데 강태식이 다른 사기 동료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영희라는 여자 정말 바보야. 남편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1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다 넘어올 거야. 그럼 넌 또 대박이네.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결혼? 말도 안 돼. 돈만 빼먹고 튈 거야. 이미 다른 타겟도 정해놨거든.
강태식은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영희도 버릴 계획이었던 거였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영희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영희도 결국 강태식에게 속고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희가 저에게 한 일들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집에서 저를 정성껏 돌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약 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잠든 사이에 영희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강태식과 주고받은 최신 메시지들이 더 있었거든요. 내용은 더욱 끔찍했어요. 제가 언제쯤 죽을지 예상해보고 그 이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고 상속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연기하는 것도 정말 지겨워. 하루 종일 아픈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까지 우울해져. 연기라고 했어요. 저를 돌보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와의 1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영희의 배신과 강태식의 사기극을 지켜보면서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죽어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김 원장이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췌장암 진단을 내렸을 때는 심각하고 침통한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놀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김민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 원장이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또 나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김 원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른 의사 2명을 더 불러서 함께 확인해 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같은 환자의 사진이 맞나요? 다른 의사가 물어보니까 김 원장이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같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종양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종양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김 원장이 저를 보면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췌장의 종양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이 되었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종양이 사라졌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제가 완치된 건가요?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태로는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었다니. 기적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완치되면 영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진우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내가 완치됐어. 진우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니까 정말 기뻐했습니다. 형, 정말 완치된 거야? 와,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응,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진우야, 이제 영희한테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맞아, 형. 이제 그 나쁜 년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 결과 어땠어? 제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펄쩍 뛰면서 기뻐할 텐데 영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영희야,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희가 소파에 앉자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기적? 무슨 기적? 암이 완치됐어. 종양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야.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충격과 당황의 표정이었습니다. 뭐? 뭐라고? 완치됐다고? 응,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래.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을 벌리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진 거야? 응,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돼. 영희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죽을 뻔한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울면서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영희는 오히려 절망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잠깐 화장실 좀. 영희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큰일이야. 완치됐다는 거야. 응, 암이 나았다고. 어떻게 하지? 강태식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완치를 큰일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10분 정도 후에 영희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완치됐다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영희야,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지난 2달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영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뭘 안다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영희와 강태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출력한 것들, 영희가 적어둔 재산 목록 노트의 복사본, 강태식의 신상 정보,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까지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들 말이야. 영희가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뭐야? 내가 강태식이라는 사기꾼과 바람 피우면서 내 죽음을 기다렸던 증거들이야.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상해. 이건 오해야.
오해? 그럼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볼까? 저는 핸드폰으로 영희와 강태식이 나눈 대화를 재생했어요. 제가 더 빨리 죽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끔찍한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듣고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건 강태식의 신상 정보야. 사기죄로 2번이나 감옥에 간 전과자더라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 말이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모르게? 내 재산 목록까지 정리해놓고 모르게라고? 저는 영희가 적어둔 노트를 들어보였어요. 16억 원이라고 써있네? 꽤 정확하게 계산해놨구나. 영희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강태식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식이 다른 사기 동료들한테 한 얘기야. 영희라는 여자는 바보다. 돈만 빼먹고 튈 거다라고 하더라고. 영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강태식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목적을 달성하면 너도 버릴 계획이었고, 영희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희야, 이미 늦었어. 뭐가 늦었다는 거야?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진우 명의로 옮겼어. 내가 상속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내일 강태식은 경찰에 체포될 거야. 사기죄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거든. 모든 게 끝났어요. 영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죠. 영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은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영희는 제게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저는 영희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영희가 매일같이 이런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된 건 강태식이 체포된 후였어요. 제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은 정말 확실했어요. 영희와 강태식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제 재산을 노린 계획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식이 동료들과 나눈 사기 계획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강태식은 집에서 체포됐는데 그때 영희도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강태식이 체포되는 순간 영희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형, 강태식이 수갑차고 끌려갈 때 형수가 따라가겠다고 난리를 쳤다던데. 그래. 응,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강태식이 형수한테 한 말이야. 나는 당신을 모른다. 연락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야. 역시 강태식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기꾼이었어요. 영희가 위험해지자 바로 관계를 부인해버린 거였죠. 영희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고 마치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이가, 태식이가 날 모른다고 해. 영희가 중얼거리면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영희를 불쌍하게 생각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희에게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사기 공모 혐의였는데 영희가 적극적으로 강태식의 계획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영희가 직접 작성한 재산 목록과 상속 계획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미리 알아본 것도 계획적 범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더욱 초라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자신은 강태식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보, 나 어떡하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영희와의 결혼 생활은 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진우가 가져온 소식이 영희에게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형, 강태식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 형수를 이용해서 형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다고 다 털어놨다는 거야. 강태식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영희와의 관계와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진술했던 거예요. 영희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강태식이 다른 여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속였다는 게 밝혀졌어. 총 피해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다던데. 영희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악질 사기꾼이었고 자신도 그 사기극의 공범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진우가 변호사니까 모든 절차를 도와줬는데 영희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송이 될 것 같았어요. 형, 이 정도 증거면 영희가 위자료는 꿈도 못 꿀 거야. 오히려 형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영희의 불륜과 사기 공모,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기다렸던 모든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영희가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혼 소송 서류를 받은 영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 너의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그럼 재산은? 나도 15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는데. 재산? 내가 이미 말했잖아. 모든 재산은 진우 명의로 옮겼어.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영희가 진짜 절망에 빠진 건 그때였어요. 강태식은 사기꾼이었고 자신을 버렸고 남편은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재산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사기 공모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뭘 잘못했냐고?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게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강태식은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영희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영희는 위자료는커녕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희가 집을 떠나는 날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영희는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강태식에게 속아서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반면에 저는 모든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진우 명의로 옮겨놨던 것들을 다시 제 명의로 되돌렸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되찾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난주에 우연히 영희를 봤어요. 수원역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윤기가 없었고 옷차림도 소박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영희는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민수야,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어. 하루 8시간씩. 영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위축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우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영희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강태식에게 속아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이나 되는데 강태식이 감옥에 있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정가가 생기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요. 형수가 지금 구로구 쪽방촌에서 살고 있다던데 월세가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래. 쪽방촌이라니. 예전에 12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하지만 저는 영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영희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욕심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반면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업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은 적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형, 요즘 정말 달라 보여. 표정도 밝아지고. 진우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로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따뜻하고 진심 어린 분들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퇴한 교사셨는데
매주 양로원에서 무료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민수 씨,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에서 나와요. 김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무엇을 더 가질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나눌까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집도 새로 꾸몄어요. 영희가 좋아했던 화려하고 비싼 가구들은 모두 처분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로 바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책장을 만들어서 좋은 책들로 채웠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감사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제가 죽을 뻔한 큰 병에 걸렸던 것, 아내가 저를 배신했던 것, 모든 게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영희의 물질 욕심을 채워주려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비싼 차를 사는 데만 매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건강, 진실한 사람들과의 관계,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병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강연을 듣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치료받느라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 위로하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진짜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암이 나은 것도 물론 기적이었지만 진정한 기적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거 말이에요. 영희는 15년 동안 제 곁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반대로 진우는 혈연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을 걱정하고 도와준 거였고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도 이득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고요. 이제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 힘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거고요.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기적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기적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